조선 내 군수 공장이나 혹은 중국이나 남양지방, 즉 지금의 동남아시아죠. 뭐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이런 지역에 이제 일본군이 이제 점령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보내서 군인 상대의 위안부의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신대입니다. 지금 일본 제국주의의 지금 일본의 지금 정부는 정신대를 일본 정부가 강제적으로 그 징발한 사례는 없다. 다만 그 농촌이나 학교에 가가지고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그런 자발적인 의사를 받아서 이렇게 간 것은 있지만은,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조선인 처녀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간 사례는 없다. 이렇게 지금 일본은 지금도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 중요한 어떤 현안으로 이제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끌려갔던 그 위안부의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됐죠. 이 시기에는 10대, 12살, 뭐 14살이었지만은 지금 이것이 한 60년, 70년 이렇게 이제 지났기 때문에 1940년대 지금 할머니가 80세, 9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 지금 한 6, 70분 살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이제 산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매우 비참한 생활과 또 군대와 같은 엄격한 규율로 이제 통제를 받았던 이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게 그 시기에 당시에 이제 정신대에 이제 그 끌려간 사람들의 그 당시 이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그 당시에 조선인 처녀나 여학생들이 당시 이것은 아마 뭐 군수 물자를 만드는데 끌려간 것이겠죠. 군수 물자를 만드는데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줄을 맞춰서 이렇게 이제 가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한자로 여자 뭐 항공대 아마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비행장을 만든다든가 아마 이런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하여튼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서 가장 민감한 어떤 현안이었고, 그 정신대 할머니들이 지금도 일본 법원에 일본 정부가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도 소송을 제기해서 계속 이제 재판을 이제 계속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은 뭐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진행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일본 정부는 우리가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선인 이제 처녀들을 강제적으로 이제 징집한 사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1930 특히 7년 이후에 일본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선인을 인적으로 징용이나 혹은 징병이나 군인으로 징발한다든가 이렇게 실제로 일본의 어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시설에 조선인을 강제적으로 징발한다든가 혹은 조선인 군인을 여기서는 아직 지원병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동원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었고, 또 다른 한편은 물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조선의 어떤 생활을 철저하게 이제 통제를 하면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물적인 어떤
징발을 해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것이 이제 병참 기지화 정책이었다. 구체적으로 1번은 조선에 대해서 1931년 만주 침공 이후에 조선을 그런 전쟁 수행을 위한 소위 이 인적인 혹은 물적인 여기 조선을 군사 기지로 만드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제는 조선을 전쟁 수행을 하기 위한 병참 기지라는 것은 군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이제 군사 보급 시설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이제 갖추게 하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조선의 물적, 인적 자원을 전쟁에 총동원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서 일본은 이제 가혹한 억압과 이제 수탈을 가하면서 전쟁을 이제 추구해가는 그런 이제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일본의 독점 자본들, 특히 재벌들이 조선에 진출해서 조선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군수공업들을 비약적으로 이렇게 이제 일으키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농업 부분에 보면 농업 부분은 1937년 이후에 철저한 이제 통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농업 부문은 식량을 이제 강제적으로 공출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1937년 중일전쟁과 41년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해 가면서는 일본은 조선 농민에 대한 수탈을 강화해 갔습니다. 그래서 1940년부터는 그 조선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수확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판매하거나 처리하지 못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 일정한 양을 배당을 해서 그것을 꼭 조선 총독부에게 그 일본 정부에게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굉장히 가격을 이제 높이 쳐주겠다라는 식으로 공정 가격을 지불한다라는 식으로 그 식량을 이제 다 공출받아서 그것을 보내는 것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인들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이 공정 가격으로 지불한다라고 했고서 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조선 농민들이 그에 대해서 강제 공출에 대해서 농민들이 이제 반발이 점점 이제 심해지게 되자 그것을 조선인을 달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불한다라고 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그 소위 농민들을 위무를 한 거죠. 그러나 전쟁을 수행하면서 매년 인플레이션이 계속 증가해 갔기 때문에 농민들의 이익은 장려금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조선 농민에게 그 쌀을 강제적으로 이제 공출하면서 돈을 주지만은 또 그 돈 준 금액 중에 일부는 저금을 하도록 했어요. 강제적으로 저금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세웠던 저금 통장이에요. 저축 예금 통장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 것이죠. 1940년대. 이건
이게 조합별로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임천금융조합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달마다 이제 식량을 일본 정부가 조선 농민에게 일정 부분을 이제 공출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줬고, 그 돈 중에 일부는 강제적으로 저금을 하게 했어요. 니네가 이 돈을 그렇게 헤프게 쓰지 말고 이걸 이제 저금을 했다가 나중에 목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써라 라고 하고서 이렇게 이제 저금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게 일본이 이제 패망한 이후에 하나 또 이게 상환이 안 된 겁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하여튼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에서는 이제 농민에게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식량을 이제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게 이제 공출 정책이었어요. 두 번째는 공업은 군수공업화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군수공업화라는 것은 즉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를 만드는 그런 이제 공업, 그런 공업을 주로 이제 육성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1931년 만주를 침공한 이후에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해서 조선에서는 특히 식량, 그 다음에 광물, 광산, 그래서 이 당시에는 조선 사회에서 소위 광산이 31년 이후에 많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총알이라든지 이런 군수물자를 만드는데 이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광물 등의 공업 원료의 약탈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금속, 화학, 전기 등의 군사 공업을 강력하게 진행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은 전쟁 수행의 전략과 원료 반출을 위해서 철도, 항만 등의 교통기관을 확장하고 조선 민중을 이제 가혹하게 하여튼 착취하는 그런 행태를 취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 일본 제국주의가 발달했던 혹은 이게 그 성장을 시켰던 그런 공업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전력이었고요. 전기가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1년 이후에 주로 이제 북한의 압록강, 두만강을 위해서 수력 발전이 크게 융성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옷, 여기는 이제 군수물자, 또 군복이라든지 이 옷을 만드는 방적 공장이 생기게 되었고, 이건 특히 재벌들이 이게 삼정이라는 미쓰이, 뭐 노구찌, 야구 재벌 이런 데서는 질소 공장, 뭐 그다음에 또 어느 시멘트 공장 이런 식으로 당시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물자를 만드는 그런 이제 공업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를 농업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공출제도였던 수행, 공업 부분에서는 군수공업화의 어떤 실시를 통해서 조선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이제 병참 기지로, 즉 군사 기지로 전면적으로 이제 재편해가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래서 공업도 그 다음에 전기라든지
혹은 뭐 방적 공장이라든지 시멘트 이런 식으로 해서 군사 시설을 이제 구축한다든가, 그래서 뭐 철도나 도로, 항만 이런 것을 이제 구축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해 갔습니다. 그런 반면에 당시에 조선인 농민이나 노동자의 생활은 37년 이후에 더 열악해졌습니다. 더 어려워졌어요. 즉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과 쌀의 품종의 개량, 1920년대의 산미 증식 개입, 1930년대의 공업화 정책을 실시해서 양적으로는 농업 생산액이나 공업 생산액이 증가했지만은 그 혜택이 조선인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산액은 증가해 갔지만은 그 이익을 조선인이 배당받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30년대에 이런 이제 전반적인 통계 정책에 의해서 당시에 조선 농민들은 더 영세해가는, 더 어려워져가는, 몰락해가는 그런 형태를 이제 취하게 되었고, 그것은 이 조선 총독부의 통계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 여러분들 페이지에 1페이지에는 표,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조선 총독부의 통계 연표에 있는 표입니다. 1929년서부터 42년까지 조선인 농민들이 어떻게 분화되어 갔는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지주는 1929년에 3.7%, 32년에 3.6%였고 그 이후에 이 통계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가 이게 제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작농은, 즉 자작농이라는 것은 한 가족이 일정한 토지를 경작해서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층. 그 층은 약간 감소를 했죠. 그죠? 한 1% 정도 감소했어요. 이게 프로수입니다. 전체 농민의. 자소작농은 자기 토지가 있긴 있지만은 그 토지로 경작을 해가지고 자기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주의 토지를 일정 부분 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토지도 조금 있고 지주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많이 줄었어요. 이 1929년서부터 42년 추이를 보면은 31.5%에서 23.9%로 감소했죠. 그죠? 반면에, 그러니까 자작농과 자소작농은 감소했는데 소작농은 증가했다. 즉, 이제 자기 토지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주의 토지를 경작해가지고 생활해가는 농민층은 증가해 갔다는 거죠.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일은 순화전민, 이들은 이제 완전히 산에 들어가서 산이나 혹은 산림 이 들어가서 그 나무나 풀을 불태워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해서 1, 2년 경작해 가지고 생활을 유지해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화전민인데 그 사람들도 하여튼 이제 증가해 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려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표 2에 보면은 조선인 1인당 곡물 소비량이 1938년서부터 1944년까지 보면은 오히려 1인당, 조선인 1인당 식량 소비량, 곡물 소비량은 감소해 갔습니다. 즉 1938년에는 쌀을 0.7석, 잡곡을 쌀 위에 뭐 콩이라든지 보리, 조 이런 것이 0.8석 해서 38년에는 그래도 합계 6석 정도 소비를 했었는데
1944년에 보시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제는 쌀도 0.5석, 잡곡도 0.5석에서 1인당 1년에 여기 보면 쌀 한 석, 한 가마니 밖에 소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조선인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서 좀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